기회라는 건 사람한테 항상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한 번은 어떤 자산이든 기회가 있어요. 이번엔 또 주식인데 강세장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큰 변동, 앞으로 제가 볼 땐 이 변동이 더 커질 거거든요. 이 변동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 되게 더 자주 하고 싶어가지고. 6월 4일 오후 늦게라고 해주세요. 네네. 월간 이선엽 2026년 6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신 있게 박수를 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공개 방송 같아. 네,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네, 또 네. 우수 수강생들 또 저희가 몇 분 또 뽑아서 네. 현장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가지고 또 오셨는데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6월 13일 토요일에 맞습니다. 현장 강의가 이게 사실 올해 것만 해도 두 번째인데 네. 오프라인은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긴급 호출로 먼저 많이 나서주셔가지고 자진 호출이죠. 자진 예, 호출. 예. 조만간에도 또 한 번 할 것도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투자 나침반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현장 강의가 예. 있습니다. 또 현장은 이미 다 이제 매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줌 라이브로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겠고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늦게 알고 못 보신 분들이 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되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좋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중간에 그 긴급 호출 해주시는 분들의 대상이 또 이제 연간으로 하시는 분들만 예. 중간중간 이것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변곡점이다 싶을 때는 요즘 뭐 시대가 좋아져서 줌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즉각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리서치에 오래 있어 봤었지만 리서치의 단점이 시적절치 못해요. 이런 자료도 찾아야 되고 뭐 하다 보면 되니까. 이미 대응하기에는 늦은,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있겠지만 바로 대응이 안 되는데 최소한 우리는 그런 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벌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혹시 손실이 있으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뭐 예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여름 휴가 포기하시라고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런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 댓글에 예. 아니 해외 나가서도 MTS 이거 다 접속된다고 인터넷으로 그런 댓글이 근데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예. 여행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 여행을 가시면 다 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시기가 뭔가 잊고 지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 많은 거죠. 여행도 갔는데 자꾸 이것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가족에도 충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차라리 참 좋을 때 참 많이 벌고 겨울이라도 더 좋은 데 가시면 되지 않을까. 비행기도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그렇죠. 휴가비 아껴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매년 휴가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 거고 월요일도 뭐 그렇지만은 저는 뭐 1년 참는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기회라는 건 사람한테 항상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편은 올인을 해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걸 하는 분들과 아는 분들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텐데 왜 지금 우리도 지나보면 주택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옛날에는 안 비쌌었어요. 예. 사실 강북하고 강남하고 큰 차이도 없었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차이도 없었는데 그때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부자들만 집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웬만하면 은행빚을 좀 내면 가능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야 은행빚 내란 말이냐? 그럼요. 집 살 때 은행빚 없이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은행빚 가지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은행빚 가지고 30년간 갚으셨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정확하게 집이란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얘는 물가 오를 거니까 이걸 고정시켜 놓으면 내 월급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갚는 게 더 유리한 건데 뭔가 언론에서도 뭐 빚을 내서 집 산다. 그럼 빚 내서 집 사는 거지. 자기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50년 뒤에도 못 사죠.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만약에 한 5억을 모았어요. 집값이 5억에 있겠어요? 한 20, 30억 가에 있겠죠. 평생 집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어떤 자산이든 기회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들은 비트코인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집을 통해서 한 분들도 있고 이번엔 또 주식인데 뭐 지금 내가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엔 이렇게만 하죠. 아, 나는 벌어졌어. 이런 사회에서 저분들만 돈 벌었고 난 안 벌었어.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땀 흘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일도 없고 다른 분들이 잘 됐으니까 그것만 배 아프다. 그러니까 나누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나눠요? 땀 흘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죠? 정말 열심히 해서 땀 흘린 사람 거 나누자고 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불로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불로소득이라뇨.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피땀 눈물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떤 국민들도 똑같이 기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 잡아야죠. 대신에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더 배팅 잘 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TV에서 다 나올 정도 동료분들 다 한다라면 조금 더 집중하시면 본인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맞습니다. 되고 이제 그 6월로 접어들면서 사실 뭐 증시는 8,800도 돌파를 했었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씩의 조정은 있어요. 네. 또 반도체가 또 조정을 또 격하게 받는 날도 있고 뭐 레버리지 ETF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음은 흔들립니다. 좀 잡아주세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은 바이 앤 홀드, 즉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겠다라는 분들보다는 이걸 가지고 짧게 매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실제 ETF 상품 보면 회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려서 살 때는 뭐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반대로 이분들이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익실현 할 수 있을 때는 또 그날만 마이너스 5% 10%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주체는 우리 투자자분들이지만 그 투자자분들은 지금 ETF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시장에 접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ETF가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때문이다. 정말 한국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대한 비중을 25% 이상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25% 맞아요. 이상 넘어가면 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외국인 말고도. 아하. 일반 ETF도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종목은 2 이상 사면 안 되는 거고 2 이상 사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데 마치 많이 올라서 빠진 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차익 실현하려고 하고 앞으로 업황도 미리 다 반영이 돼서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 때문에 덜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어떤 그 퍼센트 등락을 보더라도 어떤 건 기회가 되고 어떤 건 제가 볼 땐 팔고 나와야 되는 게 되는 건데 그걸 알려면 이제 ETF에 대한 정확한 제도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 규정을 모르고 덤비면 사실 나중에 보면 기회였는데 내가 왜 팔았을까? 이런 자중 섞인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ETF 비중이 너무 높아졌고 레버리지가 많아져서 최근에 일고 있었던 이런 변동은 이제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5, 6월 달 들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시장 변동 참 크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까? 강세장인데 이렇죠. 그래서도 99년에도 그래서 돈 번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 지나보면 그나마 이번에는 워낙 삼성전자라는 아니면 현대차라는 아니면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워낙 움직이니까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수익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때는 중소형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 번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좋죠. 결과만 보면 와 나중에 이걸 살 걸 그러지만 그때 과정이 있어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너무 비싸 보이고 너무 단기 급등했고 변동도 크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나중에 보면 실제 수익이 없거나 되려 시장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벌지 않았는데 하락할 때는 다 당할 거 아닙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한 20% 30% 정도 벌고 뭐 빠질 때는 뭐 반토막이 나서 결국엔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9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급등주 보고 그때 살 걸 샀으면 이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때 샀었어도 홀딩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해 금반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반도체가 메인이고 이게 정말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말씀드렸었을 때 네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전증과서 애널리스트들 이제 한 분이라도 돌아선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다들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2026년 가봐야 된다. 2020년 1분기 되니까 이 연속성을 위해서 또 올해까지 지속되는지 봐야 된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그러면 우리가 그땐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작년 9월쯤이었나요? 반도체 말씀해 주실 때가 좀 이르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일단 그때 주요했고 금융주도 증권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금융주가 그거 중에서 하나는 7배 올랐죠. 음. 사실 반도체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그 증권사가 HBM을 만드나? 그랬을 수도 엄청났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투자 나침반 때도 그런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십니다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홀딩하는 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수익 극대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더 있네요.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가만히 들고 있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시장은 사람에 따라서 뭐가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분은 뭐 저보다 기술적 분석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저보다 아니면 또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일반인이라고 그냥 가정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이시고 지금 이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고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바이앤홀드를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면 그 정도의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볼 땐 1, 2년 갈고 닦으신 게 아닐 거거든요. 진짜 처절하게 정말 많은 수업료 내면서 정말 힘들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신 건데 그걸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분들의 그 방식을 존중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식 역사상이에요. 역사상 거의 전례 없이 특히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서 있죠. 수직으로. 그렇죠? 예전엔 보통 이러잖아요. 뭔가 주파수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냥 이거죠. 네. 여기서 어떤 매매가 필요했을까요? 들고 있는 게 답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 반도체라고 안 빠진 날이 없지는 않았어요. 뭐 한 15% 빠진 날도 있고 그랬을 텐데 네. 딱 그날로 끝났죠. 되려 그날이 아니라 그날 오전으로 끝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혹시 팔았어요? 되살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다 아는 거는 모르지만 많은 댓글을 주신 분들 중에서 보면 그때 팔고 못 사셨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건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현혹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 안 바뀌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제일 좋은 착각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밑에서 산 이 주도주들이 수익을 크게 내고 있으면 설령 위에서 15% 흔들려도 별로 그렇죠. 관심 없죠. 내가 한 50% 났어요. 그럼 여기서 한 10% 정도 빠져도 40%니까 뭐 길게 좋을 건데 들고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 50% 났어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다시 사면 이게 제로가 돼버리죠. 0에서 시작하는데 그날 15% 빠지면 나는 뭐로 보이죠? 15% 손실로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하게 되고. 농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시는 못 사게 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큰 변동, 앞으로 제가 볼 땐 이 변동이 더 커질 거거든요. 이 변동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없어요. 저도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고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수익이 나 있으면 그게 유일하게 방파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 계속 겁나요. 자, 내가 팔고 어쨌든 우연히 잘 팔 수도 있고 그런데 팔고 15% 빠지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부정적인 여기에 귀가 기울여져요. 그거 맞아, 안 된다니까. 그죠? 예, 이거 쉽지 않아.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강세장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세장은 지금도 강하고 앞으로도 더 강하고 강할 거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경계로 바꾸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버스 사죠. 네. 사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죠. 아예 좀 더 오르면 더 조정을 받을 거야. 조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99년에도 그 큰 장에서도 돈 번 분들이 없진 않지만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중간중간 돈을 안 벌진 않았어요. 다들 일정 수익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없진 않은데 그게 대단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시장이 와르르 무너져도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익률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엄청난 흔들림에 대한 유일한 방파제는 내 계좌가 플러스 나 있다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좀 더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나름대로 샀다 팔았다 해서 지금 보이는 숫자가 마이너스에 찍혀 있으면 쉽지 않아요. 물론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볼 땐 견딜 수 없습니다. 잠도 안 오실 거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잘 사서 수익이 있으면 잠 잘 와요. 뭐 이 정도 빠지면 또 올라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 빠져서 시장이 안 되면 다른 분들은 더 죽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일 거고. 어차피 저는 이 시장이 아직도 더 크게 간다라고 믿고 있고 더 이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도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각 증권사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 12,000포인트까지 올린 증권사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보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15,000, 12,000까지 올린 이 증권사들이 네. 올 초만 해도 4,500이었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더 좋아졌고 더 좋아졌고 어떻게 연초 대비 곱하기 3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달도 지나잖아요. 그만큼 큰 장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중간에 샀다 팔았다 쓰면 그 12,000이 안 보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버블이고 곧 끝날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눈이 가요. 왜냐면 사실은 사람의 바램인데 내가 팔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바램인데 바램을 마치 뭐라고 느끼냐면 제대로 된 전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건 여러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못 견딥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인이죠. 예, 수십 년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맞아도 여전히 아프고요. 여러분들 맞는다고 해서 단련되시던가요? 아픈 거 똑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앞으로 예, 나올 땐 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단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내가 적절하게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계좌가 조금 더 온전해서 그러게. 여기에 대한 방파제를 쌓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이건 제가 일반적인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프로처럼 매매하는 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걸 잘 이겨내는 분들이라면 뭐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실 거니까요. 시내버스도 빨리 가는 버스 계속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직행 지하철 와서 네. 그 갈아타러 가는데 앞에 문이 닫혀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도 닫혀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근데 일부 과열 신호가 좀 나타나는 거는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막 이미 대형주가 되죠. 막 연속 네. 상한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과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열이니까 시키는 과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도 왜 12,000포인트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6달 정도 돼가는데 이 6달 만에 기존에 전망했던 거에 곱하기 3을 올렸어요. 그 얘기 안에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도 모르는데 그 중간에 있을 거라는 걸 맞출 수 있다는 게 되게 무리수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맞춘다라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우연이었을 겁니다. 정말 우연히 그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잘 맞아떨어진 거지 제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있는 조정까지도 다 맞춰서 정말 좀 위험할 때 잠깐 피하고 밑에서 되사고 이럴 수 있는 건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바라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여기까지 갈 건데 중간에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그렇죠? 여기에 갈까라는 거 안다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되려 그렇죠. 잘 사는 기회가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무리하게 맞추려는 분들이 되게 늘어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강세장일수록 이번 강세장은 일반 강세장이 아니라 역사상 보기 드문 강세장이에요. 초울트라 강력장이거든요. 이런 장이면 실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항상 꽤 뒤에 와요.
그렇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시장에서는 한 요 정도면 원래 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강세장은 이 정도까지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스탑해서 내렸던 분들은 이때까지 계속 조정 기다리다가 사실 추직 병생을 못 사게 되고 되려 불안해 하시다가 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결국은 다시 채울까? 그때가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조정일 때 사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큰 그림만 보면 되는데 그거 안 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서 또 손절매 하세요. 그럼 그분 손절매 하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될 경우가 많아서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잘 맞추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들치 예상치 못하게 뭔가 시장이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이, 그것도 좀 아프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큰 방향의 전환만 아니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다. 되려 조금 더 돈이 있다라면 그때 잘 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걸 좀 팔고 뭘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일부 현금을 마련했다 하는 거 뭐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이지만 하여튼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렇죠. 뭐 10%라도 좀 들고 있다가 빠지면 더 사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특달같이 제일 위에서 팔아야 되고 밑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이 꽤 길면 괜찮죠.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쭉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이 있으면 조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옆으로 기기도 해서. 예. 요즘 살 수 있는 시간 주든가요? 안 줘요. 앞으로도 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그 시점을 다 맞춰서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만 보자. 처음에 끝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가 10,000원이면 한 5,000원에서 흔들렸어. 4,500원으로. 의미 없죠, 별로? 좀 더 사면 되는 거지. 그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많이 올라서 뭐 거칠게 조정 오는 것도 오르는 것도 거칠게 올랐는데 내리는 것도 거친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데칼코마니를 꼭 생각해 주세요. 오른 만큼 조정도 오는 것뿐이다. 그건 일반적인 거다. 방향성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그 데칼코마니 때문에 오는 그 정도 변동에 대해서 이건 일반화되는 변동인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피하고 이걸 대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저희도 이름을 투자 나침반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방향. 그렇죠. 아직도 나침반을 안 들고 다니시다면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기 올드하긴 바랍니다. 하다. 나침반. 나침반 그렇죠. 제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침반 들고 다니는 분들 봤는데 네. 이게 그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로 들고 다니더라고. 한국 와가지고 길 찾을 때 그걸 가지고 여전히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나침반을 꼭 같이 들고 네. 다니셔야 된다는 거고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